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한 가지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게 도와주는 알림 설정 종 버튼 있죠? 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좀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배우 박중훈 씨 아시죠? 화천대유 아시죠? 이분도 화천대유에 자금을 대준 의혹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초기 투자 자금을 댄 MSBT의 이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돈은 화천대유의 초기 운영비와 토지, 사업 계약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박중훈 씨 측도 부인을 하고 있지만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자, 박중훈 씨 정말 팬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까지 좌파인지는 몰랐어요. 오늘부로 박중훈 씨는 손절입니다. 진심이고요. 뭐 저 같은 놈이 손절하든지 말든지 상관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박중훈은 이재명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두 사람은 각각 중앙대 연극영화과와 중앙대 법대를 나온 동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려 16년 동안 영화 라스트홈 관객과의 대화 GV 행사에 이름을 같이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박중훈과 이재명의 사이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중훈 씨는 과거에 민주노동당원이었고 특히 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는 친분이 매우 깊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14년이 넘게 절친일 정도로 노회찬의 연결식에서 박중훈 씨가 추도사를 하기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과 관계가 아주 매우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래야 또 먹고 살지요. 자, 이는 뭐 대표적인 좌파라고 해야 됩니까? 거의 뭐 기회주의자급 좌파 영화 배우인 송강호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뒤늦게 제가 느껴집니다. 좌파들이 이쪽 분야를 모조리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알랑방귀? 이걸 껴가지고 스타들이 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박중훈은 안성기와 함께 영화 출연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투캅스, 라디오스타, 해운대 등등 어마무지하게 출연을 했지만 특히 이 두 사람의 출연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 안성기 씨 등과 함께 국민 배우로 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박중훈 씨 아니겠어요? 자, 안성기도 완전 좌파 배우죠. 자, 4개월 전인가요? 아들의 이름으로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5.18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사들마다 한 면 전체를 채울 만큼의 안성기와 이 영화를 엄청 띄우면서 다룬 기사들이 질비했었는데 안성기 씨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좌파 영화 배우답게 받은 만큼 토해낸다? 돈도 한 푼 받지 않고 이 영화에 출연했다라고 합니다. 안성기 씨는 당시에 80년 광주의 미안한 마음에 노 개런티로 출연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좌파 배우답게. 안성기 씨는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에도 출연했었죠. 그 영화도 역시 5.18 광주를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 배우라는 사람들이 좌파에 그냥 죄다 포진하면서 전 국민의 인기몰이로 영화 쪽으로 싹 인기를 몰아갖고 선거 때는 표로 한마디로 이 정치권과 연예계가 한 몸이 돼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박중훈 씨의 이런 점들만 보시더라도 화천대유에 연루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박중훈 씨의 빌딩입니다. 본래 이 건물은 1991년 건축한 지하 2층, 지상 3층의 허름한 건물을 이 박중훈 씨가 2003년 10월에 60억 원에 매입을 하고 2014년 2월에 건축비 50억 원을 들여갖고 지하 4층, 지상 14층의 빌딩을 새로 진 겁니다. 이 지역이 여기 보시다시피 선릉역과 역삼역 중간에 있는 강남이죠. 한복판. 박중훈 씨는 60억 원을 들여서 허스름한 건물을 왜 샀을까요? 건물을 산 게 아니고요. 땅을 보고 산 거죠. 이 땅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어서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800%까지 적용을 받아서 신축 빌딩을 짓는 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참 이건 뭐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이건 뭐 투자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돈이 없어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작년 기준으로 매입가가 최소 5배 이상 상승을 해서 수백억 원의 빌딩이 돼버린 셈이라는 겁니다. 한간에는 5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자, 이런 짓도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아이고 참나. 자, 그런데 그건 그것이고 박중훈 씨가 이번에 화천대유 투자사에 무려 74억 원이나 빌려준 것이 드러났고요. 이에 박중훈 씨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MSBT에 돈을 빌려줬지만 그 돈이 화천대유에 투자된 것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마나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하나마나한 소리고 말이 안 되냐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등록된 화천대유의 2016년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화천대유는 2015년 키넨파트너스와 MSBT라는 이 회사에서 각각 291억 원과 60억 원을 빌렸다고 되어 있고요. 이 중에 키넨파트너스의 이 투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현 씨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앞서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이 됐고 저도 방송을 다룬 적이 있죠, 어제. MSBT의 화천대유 투자금은 박중훈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표를 보시면 SK 최태원의 동생인 최기현 씨가 투자한 그 오른쪽이죠, 화면에. 이런 루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박중훈 씨도 역시 직접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MSBT를 통해 화천대유로 돈이 흘러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키넨파트너스를 통해서 화천대유로 돈이 흘러간 것과 똑같죠? 솔직히 바보가 아닌 이상 직접 주지 않죠. 물론 이렇게 돈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검찰 조사를 통해서 모조리 밝혀지겠자면서도 근데 또 모르죠. 이재명의 행태를 보시면 공수처나 검찰 조사는 받겠다 그래놓고 특검을 안 받아 이렇게 한 짓거리를 보면 자, 또 돈으로 검찰과 공수처를 매수했을 수도 아니죠. 지금 뭐 보시면 화천대유의 거물급 법조인들을 아주 돈으로 다 매수를 해갖고 포진시켜놓은 것을 보면 검찰과 공수처는 이재명 손에서 조물딱조물딱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박중훈 씨가 아무리 발뺌을 한다 하더라도 MSBT는 2007년 설립된 회사로 법인 등기부 등본상 서울 역삼동 타워 432 건물에 있고 타워 432는 박중훈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일상실업 소유 건물인 건 분명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상 서울 역삼동의 타워 이 건물 안에 일상실업이 있다는 거죠. 일상실업이 최대 주주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박중훈 씨가. 당연히 박중훈 씨의 돈은 MSBT를 거쳐서 화천대유로 들어갔을 확률이 매우 크고 실제로 MSBT는 화천대유에 투자한 2015년 일상실업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입한 사실도 있고 자, 일상실업 차입금은 2017년도 2년 만에 2배가 넘는 54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지럽게 생각할 거 없고요. 제 방송은 항상 쉽게 서민방송이니까.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박중훈 얼굴이 있고 일상실업이라는 곳이 박중훈의 지분이 100% 대주주. 한마디로 박중훈 회사죠. 이 회사 돈이 2015년에 20억, 2017년도에 54억, 2019년도에 266억 원이 MSBT로 들어갔고요. 또 MSBT의 돈이 바로 또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걸쳐서 화천대유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박중훈 씨가 직접 화천대유에 돈을 갖다 주지 않았으면 박중훈 씨와 관련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판단 한번 해보시고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라요. 어찌됐든 자기 돈이 여기로 갔다 간 거 아니야. 3쿠션으로. 자, 이 정도 되면 박중훈 씨의 돈이 어떻게 됐던 간에 결국 화천대유로 3쿠션으로 들어간 건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박중훈 씨가 몰랐다라고 하기엔 객관적인 사실들이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곽상도 의원도 그렇고 이경재 변호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니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건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이 사건을 누가 터뜨렸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문재인이죠. 문재인 이재명 엄청나게 싫어하죠. 이재명도 문재인 엄청나게 싫어하죠. 둘이 절대로 갈 수 없다.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하에 절대로 후보로 나갈 수 없다라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문재인이 이재명을 확실하게 보내기 위해서 김치 묵히듯이 몇 년을 푹 묵혀놓은 거예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무혐의 처리 난
성남FC 뇌물수수로 보내려고 한 줄 알았는데 그때 그거를 무마시켜주면서 이것들이 또 이재명이 납작 기어서 내각제를 하기로 했나? 딜을 쳤나?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니라 다를까 문재인의 이 어마어마한 이 무식함은 여기서 드러나죠. 수년 동안 팍 묵혀놨다가 확실한 건으로 우파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한 방에 보내려고 그냥 5년을 참았던 거예요, 이놈이.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다 보니 이거 뭐 똥줄이 타는 거예요. 화천대유라는 엄청난 사건을 이 김치 묶이듯이 푹 묶였다가 한 방에 이재명을 보내려다가 문재인도 잘못하면 한 방에 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문재인 손에 이 화천대유 사건이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화천대유의 탄핵 세력들이 왕창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협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묻어주면은 이거 탄핵 때 잘못된 거 조작 날조 다 불어버릴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문재인의 검찰 공수처로 묻을 수가 있죠. 검찰 수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화천대유를 묻을 수가 없는 것이 이재명이 이런 와중에도 호남에서 엊그저께 보시면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낙연보다 무려 거의 한 20% 가까이 앞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도 윤석열과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죽이려고 터뜨렸는데 엄한 탄핵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재명도 죽이지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오로지 내각제 개헌을 관철시켜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더 내각제 개헌에 목숨을 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역대급으로 많은 죄물에 손을 댄 자고 역대급으로 폐악을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여고야고 그 누가 차기 대통령이 돼서 차기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재인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너무 싸놓은 똥이 많기 때문에 이걸 치우지 않으면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똥을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는 문재인은 이 이낙연이 됐던 이재명이 됐던 뭐 우파는 말할 것도 없고 절대 내각제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제에 그 어떤 대통령이 돼도 자기는 감옥 갈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으로 살아남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솔직히 내각제 개헌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내각제가 되면 문재인은 살아남을 것이고 무슨 놈의 힘으로 문재인을 치겠습니까? 그렇다고 문재인이 살려두겠어요, 이 자를? 오히려 총리제로 저들의 손에 이재명이 죽임을 당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데 한마디로 이재명의 살 길은 대통령제의 대통령이 돼서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버리고 문재인보다 더 극악무도한 독재 정권을 지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문재인은 이낙연이 됐든 누구도 다 특히 이재명이 되면은 지가 완전히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대통령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뜯어먹기 7대3, 8대1로 뜯어먹어서 문재인도 살려주고 여야가 손을 잡고 6개월에 한 번씩 총리 권력을 돌아가면서 해먹는 거. 그래서 제가 내각제 개헌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둘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이 이재명과 문재인은. 자, 이것들이 화천대유로 자중질환을 벌이고 지지고 볶고 싸움질을 할 때 우파 쪽에서는 뭘 해야겠어요? 윤석열의 조작 날조에 대한 탄핵의 진실을 밝혀내야 되고요. 우파 국민들은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좌파들의 극악무도한 짓거리로 헌법과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서 무능력하고 돈만 챙길 줄 아는, 또 북한에 돈 퍼주기만을 좋아하는 좌익들의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여론을 획 잡아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통 보수에서 정권 교체를 정상적으로 이루게 되는 거고 문재인 세력과 종북 좌파의 씨를 말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지, 지금 그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재인 뜻대로 이 내각제를 막지 못하면요, 허수아비 대통령, 여러분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 문재인을 감옥 보내는 일 죽어도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국민들은 해롱해롱 나중내 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국민의 골을 짜서 자기 배만 불리고 앉아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현재로서는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로 돌파를 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투쟁하는 자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지, 무슨 놈의 부동산이니 일자리니 이딴 거 있던 새치 엇바닥으로 토론하는 거 보면요, 구역질 나서 볼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누가 강력하게 내각제 개헌을 반대한다거나 탄핵 정국 때 잘못됐던 윤석열의 조작 날조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 아, 정말. 그러니까 윤석열의 길을 점점 살려주는 거예요. 그 죄를 직접 물어야 되는데 묻질 않고 베베 애둘러서 면피성 발언. 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군형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옆에서 찝쩍대는 거 보면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윤석열의 길을 더 살려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난세의 영웅은 현재까지 없지만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 상황에서의 난세의 영웅이라 함은 내각제 개헌 반대를 강력하게 투쟁하면서 부당한 탄핵으로 이 나라가 이 꼴이 난 것을 낱낱이 밝히는 사람만이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부동산이니 일자리 참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몰라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저것들은.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하루하루 거짓 없는 진실된 애국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